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특집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그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안병진 교수님과 정태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2부에선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전망, 그리고 북한의 대미 전략 전망과 한국의 시민사회 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두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은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님이시고요. 두 번째 게스트는요,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 이승환 공동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께 많은 말씀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의외의 대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승환 그 공동의장님께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실지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예측 못했고요. 사실은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거를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많은 그 변경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좀 바뀌어야 돼서 좀 바쁘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매우 보통 사람들처럼 저는 훨씬 더 큰 멘붕을 느꼈습니다. 예. 이혜정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결과만 갖고 말씀드리면 그 힐러리가 근소하게 이길 것 같다. 그런데 9월 달에 제가 다른 싱크탱크 청탁으로 이 대선에 관한 일종의 관전기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힐러리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법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게 한 9월 중순인데요. 그때 제가 썼던 정확한 표현은 이게 굉장히 터프한, 굉장히 근소한 경쟁이 될 거고 이게 race to the bottom이 될 거다. 그래서 막장으로 치달을 거다.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근소하게 힐러리가 이기고 그래도 민주당이 행정부를 차지하지만 공화당이 여전히 하원은 확실하게 차지하고 상원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토스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분노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겨도 이미 일종의 그 지니 아웃 오브 더 바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분노가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거 결과는 근소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긴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정 교수님께서 보시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이 안 되는 간략하게 설명은 구조적인 어렵지만 예, 뭐 예. 최대한 해보면 예. 일단 트럼프의 가장 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그 구호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는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위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표현은 두 개의 대칭적인 개념을 쓴 건데 글로벌리즘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써서 미국이 지구주의 아니면 뭐 대외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면서 미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소홀했다.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미국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미국의 이익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만 갖고 트럼프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건 아메리카 퍼스트의 대가 돼서 화이트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 세 가지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캠페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는 많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적인 성향. 그다음에 화이트 퍼스트는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주류였고 주인이었던 백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반발인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인종적인 반발이 있고 레이시즘이 있고 또 하나는 네이티비즘이라고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토착주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괴상한 리더십 스타일인데 트럼프가 했던 거는 트럼프는 모든 기득권에 대한 반대였고 공화당에 대해서도 주류가 아니었고 보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거의 단기 필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퓰리스트들이 많았지만 정부의 경험 아니면 공직의 경험이 전혀 없고 노조가 됐든 농민이 됐든 미국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뚜렷하게 운동도 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엮이면 아주 간단하게 엮이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미국을 우선한다는 거하고 트럼프가 우선된다는 게 합해지면 기존의 미국이 유지하던 다자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거부하는 거는 부정하는 거고 백인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가 공존한다는 다문화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라서 백인 우선주의하고 트럼프 우선주의가 합하면 기존의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게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를 깬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지만 경제적인 민족주의하고 백인 중하층의 그 백인들의 인종주의적인 문화적인 반발하고 섞여 있는 그 두 지점. 그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골마 터졌는데 그 부분을 민주당도 공화당도 여태까지 아무도 그 불만들, 백인 중하층, 그 소도시, 농촌에 살고 있는 백인들의 불만을 정식으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가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이긴 요인이고 그러면 본선에 와서는 이 기득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30년 동안 계속 너는 기득권에서 뭐 했냐라는 공격을 계속한 건데 이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득권 정치인이 미국 하층 내부에서 골마지고 터지고 있던 그 고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기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바깥에서 이때까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의 정치인이었던 트럼프 쪽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으로 좀 제가 이 긴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환 그 공동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뭐 짚어보셨는지 좀. 저는 뭐 미국 정치나 이쪽 그 전공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말씀을 뭐 드릴 문제는 그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하여간 일반적으로 그 제가 받는 느낌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선거식에 했던 이제 말들 뭐 이런 부분들 쭉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받는 느낌은 저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한반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기회인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철학적 배경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차원에서 개입주의를 축소하고 자결권을 강화하는 뭐 이런 일관성을 보인다면 그거는 기회일 수는 있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미국민들이 왜 어떤 선택으로 트럼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상당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철학사이다의 방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구름이 끼고 있으니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대외 및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의 대외 정책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국 정치론도 좀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바마 시대의 외교 정책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회귀 혹은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가 세계 경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니까 여기에 미국 세력을 좀 확장시키고 넣어놔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트럼프는 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든 말든 처음에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지난 9월에 이미 이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What's the matter with Trump 그래가지고 트럼프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글을 시작해서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앤 아메리칸 헤저몬이라고 그래서 그 트럼프와 미국 헤게몬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에 특히 주목했던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지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게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 화이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아니면 제일주의. 우선주의가 더 맞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이 세 가지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적인 부상이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 제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미국 패권 질서에 대한 명분, 적어도 명분상의 그 명분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다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예측을 하면 분석적으로 실증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만 만약에 예측을 하면 트럼프 퍼스트가 그 스타일상에 트럼프에 대한 뭐 정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중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주류하고의 문제는 계속 생길 거고요. 주류 언론들하고의 문제는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일하는 스타일은 뭐 어느 나라나 권력자들이 다 그렇긴 한데 또 한국의 상황이 있어서 뭐 미국 얘기하기도 참 한가로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너서클 식구들 자기 첫 번째 부인하고 난 애들한테 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그래서 극비 정보 보고를 받게 해달라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공화당이지만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트럼프를 가장 먼저 트럼프로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것부터 하면 여기에서 트럼프가 인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공화당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 안에서도 중도나 조금 그 중앙으로 왼쪽으로 가서 민주당의 노선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 일단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맥, 식구들서부터 애들서부터 그다음에 아무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위주로 굉장히 클랜에 가깝게 이 사람들이 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갖고 보면 강경하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성환 선생님 이제 한미동맹 같은 게서 트럼프가 과연 기회인가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반대인 사람들 제가 반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 아니면 미국의 힘이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지켜왔고 이것이 계속 지켜져야 되고 또 한미동맹도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거의 신성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한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것을 깨는 발언을 해서 과연 미국의 이익도 아니고 한국의 이익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다양한 쪽에서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관찰의 포인트는 대외 정책이 위주가 아니었죠. 네, 대외 정책이 위주가 아니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물론 뉴욕에 그 잘 사는 뭐 대단한 이제 재벌이었고 그다음에는 양쪽에 민주공화당에 다 도네이션을 정치 자금을 대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치인들을 많이 알아온 거는 몇십 년이 되지만 실제 자기가 행정을 해본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트럼프는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만 공격을 한 거고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자질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고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했던 단편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의 맥락은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변하는 그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대외 정책도 망해먹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오바마가 한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비판 속에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트럼프가 공격하는 거는 이란 핵 협상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상당히 약한데 그래도 굳이 예측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북핵 문제, 뭐 한반도 문제가 되면 결국은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가 어떤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 어떤 그렇죠. 지금도 오바마도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러시아하고 리셋한다. 새로운 관계하고 누구하고도 이란하고도 핵 협상할 수 있고 북한하고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말로는 피벗 투 에이지아 아니면 리밸런싱에서 아시아에 대한 그 외교적인 일종의 그것도 캐피탈 자본이니까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문제가 오바마가 다루는 여러 가지 일단 국내 정책이 너무 시급했고요. 경제가 급전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기 들어서도 중동의 문제에서 계속 빠져나오질 못했던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계속 가면서. 북한의 문제가 북한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정책적인 우선순위 안에서 어떻게 세팅이 될 거냐. 그게 핵심적인 건데 지금 논리적으로만 보면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럼 백인 중하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정책 이슈는 뭐냐
하나는 무역이고요. 트레이드 무역에 의해서 자기네들 그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역이고 그러면 한미 FTA 같은 거에 대한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한 적어도 물론 이제 선거 공약이 그대로 정책화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개 있지만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민자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그 나토에 대한 공격의 맥락은 뭐냐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테러리스트하고 난민하고 이민자들을 섞어서 미국의 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트럼프가 선전을 했던 거고 이건 이제 7월에 전당대회 할 때 그 전당대회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했던 거거든요. 로앤오더를. 그게 법과 질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계속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미국 안에서 테러가 한 번 더 나면 그렇죠? 올랜도에서도 그렇죠. 총기 사고 뭐 테러 비슷한 게 있었고 샌버네디노 있었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미국 안에서 성장한 무슬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로 치면 종북 같은 프레임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에 의해서 직접 미국 본토에 충격을 가하는 이 테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중도층,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테러 부분이에요. 이민하고 테러, 난민 이런 부분. 일종의 다른 형태의 메카시즘과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뭐 그런 요소도 있죠. 예. 아무튼 제 말씀은 그래서 만약에 테러가 한 번 더 비슷한 테러가 한 번 더 나면 그때는 정말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반감하고 안보 문제하고 섞여버리면 난민, 테러, 이민자를 한 묶음으로 엮어가지고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안보화라고 하는 건데 위협이 뭐냐? 위협이 객관적인 위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낸 가장 독특하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테러가 한 번 더 나면 거기에 모든 정책적인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인 것 같은데 적어도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지지층하고 비교하면 떨어지고 나타나는 떨어져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떨어지는 게 다행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지금 가늠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 북한의 대북 정책으로 가기 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다시 한번 조금만 짚어보고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역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혜정 교수님께서 이 What's the Matter with Trump에서 이 트럼피즘 이야기하시면서 이 미국이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 몰락과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미국 헤게모니 2.0이 소위 말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3.0이라고 부르는 반세계화 국제 경제 체제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다시 한번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헤게모니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일단 미국 세태론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힘이 센 국가, 그러니까 누가 넘버원이냐 하는 걸로 누가 넘버원이냐 하는 문제와 헤게모니는 원래 그리스어에서부터 나온 어원적인 의미는 강제력과 동의의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력과 어느 국가가 가장 힘이 센가의 문제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가장 종합적인 국력이 1위냐 하면 앞으로 미국은 한참 동안 계속 1위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지도력의 문제인데 지도력은 국제 질서를 제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나오고 있는 민중주의의 문제는 원론적으로만 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네모스가 표가 많은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예, 그냥 그 하면. 말씀 예, 정직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자본주의는 계급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패권을 지구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력에서는 세계 자본주의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문제고, 구체적인 체제로 들어가면 어떤 사회 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어떤 체제를 운영할 거냐 하는 그 체제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게 패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그거를 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종의 복지국가, 뉴딜식의 수정자본주의 모델을 미국이 전 세계에 전파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패권 1.0이라고 본 거고, 근데 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모델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제 폭발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을 갖고 미국 패권을 본다면 패권 2.0이고, 그 패권 2.0에 대한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철회한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자주의 안 하겠다. 글로벌리즘 안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겠다라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9월에 이제 제가 그 글을 쓸 때 누가 이기더라도 이거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political meltdown이다. 완전히 해체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1월 9일이었잖아요. 미국 선거가. 그래서 11월 9일이 냉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1월 9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1월 9일에 그렇게 됐고,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났고, 9월 15일 날 루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시대의 변천을 보는 119, 911, 915, 다시 119. 그래서 탈냉전이 이번에 끝났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작은 70년대 뭐 중반 후반부터 됐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실험을 전 지구적으로 했는데, 그 모델을 수출한, 그 모델을 강요한 미국이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미국 안에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패권 계획을 견딜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트럼프의 당선이다. 뭐 정태인 선생님의 이게 이제 폴라니에서 얘기하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과 시장을 그 억제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운동이 있다. 이게 이제 폴란이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거의 반증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119에서 다시 119가 됐다. 요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3.0의 정확한 어떤 모습을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제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안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미국도 살고 전 세계도 안정과 번영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나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될 텐데, 트럼프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내놓는 정책이나 예. 이런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형태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 형태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물론 무역에 의해서 직장을 많이 잃은 건 맞지만 무역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뭐 일단은 요새 많이 얘기하는 4차 혁명, 산업혁명이든 예, 자동화에 의해서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다시 불러온다고 하는데 지금 제조업이 다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이 와도 고용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자유주의적인 그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세계화 아니면 지구화의 문제가 양극화나 여러 가지 있었던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결국은 이 헤게모니 패권 3.0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 3.0의 정확한 실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형태나 모델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 체제로서의 대안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날라간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개방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그다음에 동맹이나 다자주의 뭐 나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패권에 대한 동의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체제가 옳다고 믿는 친미 세력이 전 지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미 세력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들만 만났는데 우리나라에도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 TPP가 안 되면 큰일 난다. TPP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룰메이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TPP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TPP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냐. TPP 그렇죠. 날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분해되다시피 하는. 예, 그런데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사상이든 체제든 중심부는 오히려 다양한 그 변종들이나 이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 지배 체제에도 동경대에 가면 사회주의자들이 살 수 있지만 식민지로 오면 사회주의자들이 못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오히려 큰 학교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도 하고 막시스트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주류로 오면 이런 게 완전히 봉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카운터파트는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거나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를 K-스트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던 한국의 미국 전문가들이 뒤집어진 거죠. 지금 뭐 어쨌든 그 이혜정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세계의 어떤 하나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라 그랬나요? 약간 거꾸로 뒤집혀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의 가장 큰 밑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음 이야기로 옮겨가기 위해서 제가 그나마 트럼프의 주요 대외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말한 것들을 한번 다 모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맹국의 적정 방위금 부담, 그리고 나토 및 아시아 우방과 연쇄 정상회담, 어느 나라도 미국을 홀대하지 못하게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와, 이거 뭐 엄청나게 설득력있겠죠? 그리고 군비 확장으로 최강의 미군 구축, 그리고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뭐 대중국 무역 적자 조기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이승환 공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뭐 딱 찍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한 두어 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일단 뭐 여기서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어쨌든 뭐 동맹국의 적정 방위금 분담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군비 확장으로 최강의 미군 구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의 북한 통제를 중국에 아웃소싱 하겠다는 건 사실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 이제 지금 연장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 곧바로 직격탄으로 돌아올 문제여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저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그 통상공세를 비롯해서 이런 걸 굉장히 압박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군사주의를 훨씬 강화하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위험한 하여튼 고립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러니까 자국 중심, 미국 중심주의면서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뭐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위협도 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가장 큰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성정도 개인적으로 별로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자기가 한 말 전부 다 뭐 거의 반대 얘기도 또 한 거 아니에요. 뭐 김정은하고 회담하겠다고 그랬다가도 사실은 또 몰리니까 또 뭐 안 한다고도 했다가 그 다음엔 또 뭐 무슨 국빈이 아니고 뭐 햄버거 뭐 이 회담하겠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불안정하고 뭐 이런 개인의 성정에다가 더더구나 트럼프가 끌어들일 수 있는 행정부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 이 네오콘들을 거의 그 상당 부분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나타나는 아마 미국의 모습은 이 경제적인 공세와 미국 중심의 이 조악한 군사주의가 결합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승환 공동의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 아주 큰 그림을 또 한번 또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북한의 대미 전략 전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민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그 무슨 조선 반도 핵 문제 해결에 이란식 모델을 적용해 보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 조선과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트럼프다라고 천사를 보내고 막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웰컴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반응은 일단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와 사실은 클린턴이 한 말이죠. 피보트 아시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가 선언된 게 2011년 10월입니다. 클린턴이 처음 호주에서 그 용어를 썼던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하에서 등극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근데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은 사실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약삭빠르게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약화시키니까 2013년부터 클린턴이 주로 강조했던 것이 북한의 북핵 위협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이 아시아에 특히 한반도의 군사력 증강과 재배치의 핵심 명분을 북한 핵에서부터 찾아왔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북한이 희생양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턴보다는 어쨌든 트럼프가 등장하는 게 훨씬 낫고 게다가 또 아주 묘한 게 김정은이 미국의 농구 선수 누굽니까? 데니스 로드맨. 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데니스 로드맨하고 또 관계가 아주 좋아요.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관계에서 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이 닿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새 악동이 뭉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어떻게 되든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시 아시아로 재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정책하에서 사실은 중국 전제였는데 중국이 뒤로 그냥 약삭빠르게 빠지니까 사실은 이 북한을 계속 이용해 왔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북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 좀 적대감을 표시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특히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 같은 경우에서는요.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면 대화하겠다고는 했는데 안 한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북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엄격한 몇 가지 조건이 적용돼야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대화가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지금 북핵 문제는 사실 점점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다는 판단을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조건에서 지금 IS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북핵 문제에 달려들어서 바로 협상의 전망도 없는데 나선다. 이게 아마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국무장관 후보로 얘기되는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그 9.19 이후에 그 BDA 사건 만들어서 9.19 합의를 1년 동안 필요하게 만든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존 볼튼이 되면 아마 실제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은 그 압력 자체가 이 다음에 이어질 클린턴보다는 좀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에서 본다면 오히려 북한한테는 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특히 이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개입주의 같은데 막 냉소를 보내면서 고립주의, 우리 뭐 상관 안 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람보식 군사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표현하셨는데요. 이 람보식 군사주의라는 게 좀 감은 오는데 대충 어떤 것인지 좀 아니 뭐 이건 그냥 제가 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말 중에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위대해서 아무도 미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이 옳음으로 낭비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도 해라. 뭐 게다가 이 이란의 그 하메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최고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저 헤이 베이비라고 부르겠다. 꼬마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태도들이 북한에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북한과 협상하기보다는 까부는 꼬마를 혼내주는 쪽으로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사실은 충분히 저는 뭐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뭐 아까 미국 보수적 행정부 이 분위기와 연결되는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과 그다음에 2012년부터 실시된 그 핵 선제 타격 위주의 한미 군사 훈련들이 그 진행되면서 미국 내부에서 사실은 군사 옵션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그런 방어 가드가 점점 약화돼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이런 그 이 트럼프의 그런 그 이 강한 군사주의 성향과 결합될 때 사실은 한반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결국은 이 힘에 의한 어떤 현상 자체가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좀 이혜정 교수님께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 층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가 크게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런 상황이 그런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갖다가 가할 수 있는 한반도에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또 보시는가요? 그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책 이슈 중심의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대외 정책보다 대내 경제 문제가 우선됐고 대외 정책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언급이 됐고 북한 문제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 특히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권자들의 시각이 그대로 새로운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기존의 이스태블리시먼트하고 척을 진 사람인데 이단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트럼프를 교육시키고 길을 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사주의, 람보식의 군사주의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요소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반푸틴 정서가 워낙 공고한데 이 사람은 유독 푸틴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과연 이념적으로 선과 악을 그대로 들이댈 거냐. 그리고 적어도 김정은하고 뭐 햄버거를 먹든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악마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종류의 탐색적 대화도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작업인데 미국 안에서도 그런 북한하고 또 협상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마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건데 그 악마화를 일정 부분 해체시키는 거죠. 왜 북한하고는 흥정을 못하냐.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한 악마화는 진행돼 있고 반대 부분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성화도 진행이 돼 있잖아요. 한미동맹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수단인데 외교 정책의 수단인데 이게 목적처럼 돼버렸고 한미동맹을 가지고 모든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을 판단하는 아니면 비판하는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성역이 돼버렸는데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흥정의 대상으로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 제도적으로 이미 양국 군부 간에 긴밀한 제도적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좋든 싫든 1년에 한 번은 만난다는 건 제도적인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규율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 상황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악마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신성화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깨놓은 상태다. 그다음에 이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계속 기존 체제가 잘못했다는 게 이 사람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선거 기간에 갖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그것만 일관되었죠. 그거 일관된 메시지에 가장 잘못한 건 이라크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한다라고 해서 팩트체커들이 소위 얘기하는 팩트체커들이 트럼프가 주장했던 건 나는 이라크 전쟁 날 때부터 계속 반대했다. 그런데 처음에 너 분명히 찬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다. 그거는 주류 언론이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지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라는 식의 그 대규모 군사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강력한 미군을 만들어서 아무도 미국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한 것도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군사력을 어떻게 쓸 거냐 현실적으로. 그럼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이라크 전쟁의 경험을 갖고 보면 그 강력한 군대가 네이션 빌딩을 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킨 걸 지금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니네 뭐 한 거냐. 한미동맹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이 적어도 그 방어나 예방이나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문제지만 분명한 건 한미동맹이 막강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진을 막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적어도 이 지점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상식들을 계속 깨는 이단화적인 후보였기 때문에 대전제는 후보 때의 발언이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는 여러 가지 중간 변수들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발언만 갖고도 이미 한국 안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성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좋은 쪽 나쁜 쪽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고 군사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 군사력이 군사적인 개입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예, 군사력의 증강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어떤 뭐랄까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군사 개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이 포인트라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위험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뭐 북한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특히 뭐 북한이 얼마 전에 했던 비핵화를 언급했던 76 제안 같은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향적이라고 그래야죠. 예.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선생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나쁜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점인데 사실은 여기 북한 변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한은 지금 벌써부터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들을 동원해서 트럼프가 동방의 핵강국을 무시하지 마라. 뭐 빨리 누구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동방의 핵강국으로서 더 계속 핵 능력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갈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핵 문제는 임계점에 달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내가 볼 때 딴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려서 관여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중심적인 행정부 구조도 별로 생겨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조건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 트럼프를 시험하거나 또는 트럼프의 대북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협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정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미국의 정권이나 뭐 이런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워낙 개인 통제력도 참 뭐 약한 듯이 보이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 상황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점들이 이제 좀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바꿔 나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해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이 기성의 어쨌든 북한 악마화와 한미동맹의 신성화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고착돼 있는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선 지금 미국의 이 새 보수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문제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것까지 고려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 북한을 레짐 체인지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이 현재 이 교착 상태가 일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 문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북한을 핵동결 수준에서 핵위협 수준을 묶어놓으면서 사실은 이 한반도의 이 군사적 위기 구조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그거는 북한도 사실은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질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북한도 사실은 바라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한국 정부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질서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을 믿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다 실패한 거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래서 실패한 거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을 낮추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일정하게 동결하고 수준을 낮춰가면서 비핵화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미국 새 정부가 원하는 세계적인 신질서 구축에도 맞는 거다. 가치적으로도 맞는 거다. 이거를 저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그대로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사실 북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76 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인 제안인데 76 제안이 김정은이 등장해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제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고 비핵화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사실 대부분의 조건은 미국이 이미 받아들였거나 또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해라는 거는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한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0년 그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한 게 92년부터예요, 북한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용호, 김계관이 뉴욕이나 시라큐스 이런 데서 다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트럼프 정부 초기에 그 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뭐 이 핵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제해야 하고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76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꺼내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비핵화는 이런 얘기를 그 얘기하면 사실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저는 한반도 문제가 협상의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그런 정도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시대에 한반도가 기회를 얻으려면 사실은 남북의 양당국과 시민사회가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해야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 이승환 공동의장님의 말씀에 더해서 그 유정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뭐 충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제정치의 세미나나 질문이 미국의 대안 정책인데 그 관성을 이제 벗어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건 우리죠.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적어도 구축할 수 있는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이익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트럼프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 해도 물론 트럼프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변화, 그다음에 그 도전 요인들이 뭔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아까 이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평이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스트라이크도 있을 수 있지만 협상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주 변수가 아닌 거죠. 한국의 외교 정책은 한국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일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가 돼야 되죠. 전쟁이 나면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주체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한국의 국익이 미국과 공통집합이 있으면 그걸 살려가는 거고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도전 요인은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왔던 모든 것이 무당의 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걸 들고 나왔었잖아요. 아시아 패러독스 해서 경제적으로는 통합과 협력이 되는데 안보상의 다자주의나 협력이 없다. 그래서 동평구라고 하는 동북아 평화구상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 전망 중에 확실하다고 하는 건 미국이 다자주의적인 그 무역 협정은 일단 TPP 포기한 거니까 유럽하고 하는 것도 폐기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양자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중국이 타깃이 돼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데 반해서 중국은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지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 미중 관계 경제적인 문제에서 미국이 얼마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수사의 차원에서는 중국이 타깃이 돼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드라이브를 한다. 또 한국에 대해서 한미 FTA를 과연 재협상을 만약에 한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전제로 했던 부분들이 그 지형 자체가 해체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러지만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붙으면 이것도 날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한미 간에 직접적으로 미국이 더 이익을 보겠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동맹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자와 강자 간의 협상이 항상 대등하고 또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은 우리가 그러면 경제를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냐. 미국과의 기존의 경제적인 이득이 공동이익으로 과연 갈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선거운동 할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갔을 경우인데 그게 상당한 부분 완화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최악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럼 안보를 지금까지 신성화됐거나 적어도 안보 공약이라는 게 미국의 전 지구적인 리더십, 패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은 다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줬던 거거든요. 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물론 박 대통령하고 처음 전화 통화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존중한다. 나토도 뭐 지켜주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 갈 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 갖고 보면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해서 경제는 단단하고 안보는 미국하고만 하면 된다는 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 나중에 통일대박을 했을 때 계속 했었던 두 가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위가 있었는데 체제와 가치의 우위, 정치 체제의 우위는 본인이 다 깨뜨렸던 거고 지금 본인이 다 깨뜨린 거고 그래서 본인이 깨뜨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한국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과연 될까?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재균형 정책이 어떻게 무너져가는 거거나 아니면 재균형 정책이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놨던 정책, 적어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식물 정부가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한국의 외교정책적인 입장이 어떤 변화가 오는 거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같다라고 전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사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들으면서 이걸 내가 제대로 따라잡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사실 우리 이 철학사이다 38이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대응 말고 우리가 정말 시민사회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시민사회 과제는 뭘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뭐 이승환 선생님께서 먼저 이야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우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사실은 우선 정상적인 민주적인 국정운영 체제를 복귀시키는 일에 저는 시민사회가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는 이게 무력화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박근혜 정부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훨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지금 사드 내년 그 중반기까지 사드 배치 그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사실은 뭐 다 그런 그 박근혜 깔보고 지금 뭐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한국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그냥 그 장단 맞춰주고 있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체제를 빨리 정상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 체제로 바꾸는 게 사실은 뭐 제일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제 문제일 거고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이제 몇 가지 시민사회가 좀 해야 될 일이 우선 저는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저는 일정한 리스트를 좀 작성하고 이거를 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저는 알려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나 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치공학도 작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를 진영으로 갈라서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지지를 그 진영 대결 속에서 묻어가 보려고 하는 지금 이런 꼼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촛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이게 뭐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시민권의 발견이랄까 신장이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욕구와 욕망들이 저는 뭐 이번 촛불 공간을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행동이 정책적으로 그 구체화되고 이것이 시민권의 개념으로서 정립되게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우리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담론들을 구체화하는 어쨌든 정책들을 저는 조금 이번에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의 문제잖아요. 국가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집시법 개정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세월호나 뭐 백남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 제기가 돼서 이게 반영되게 만드는 부분을 일정하게 좀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시기가 길게 보면 그 한국 전쟁 이후서부터 뭐 짧게 보면 유신 이후서부터 그 누적돼 왔던 적폐가 지금 곳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부분들이 어쨌거나 이 과정이 오래되면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정권 퇴진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의 묵은 적폐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자각하고 변화의 욕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박근혜가 일전불사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버티는 게 너무나 고마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 속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정상화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선생님 말씀에 그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또 동의가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과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이상 제가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장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한가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하고 이번 2016년 11월 9일 미국 선거 결과가
탈냉전 시기에 어떤 종언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당장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평화나 번영이나 단순하게 이승환 선생님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 누적된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분노와 개선, 개혁, 뭐 중고생들이 혁명을 하자는 플래카드까지 나오니까 뭐 혁명적인 이제 변화를 바라는 건데 그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이 지역에 대한 그 상상력의 공간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국제정치에서 맨날 하는 가장 현실주의적인 게 안보 딜레마거든요. 한쪽이 군비를 높이면 그건 그쪽에서는 방어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게 또 공격적인 거니까 그러면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한에 대한 악마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신성화를 일정하게 해체하면서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의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느냐. 중국의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 이 친구들하고는 또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뭐 주한미군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 와 있는 다 우리 의경이나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그러니까 일종의 좀 평화나 그 공간적으로 좀 확대돼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트럼프 현상이란 건 그런 거니까. 그럼 그것도 굉장히 지구적인 현상이고 한반도 안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분단 체제에 관한 의식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 전체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지금 이혜정 교수님께서 이제 한가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그 고민과 같이 있어서 둔감해진 거지. 엄청나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이 국면에서 제기해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모시고 계속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배움의 앞에 서면 기쁨을 느끼는 게 직업이라 예, 참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외교 정책 그리고 안보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을 들어보니까 좀 저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라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 느껴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특집 2부작 철학사이다를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